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김영수 앵커 휴가로 이번 주에 제가 대신 진행하겠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용감하게 내려놓겠다라면서 당대표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당내 초선 강경파 의원들 모임 철험회 의원들과 오찬을 했습니다. 전국 좌담에서 분석하겠습니다. 이번 설 연휴에 빠지지 않은 이야기가 난방비 많이 올랐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가스비 추가 인상에 또 교통요금까지 오를 걸로 보여서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7도까지 떨어지는 등 올겨울 최강 한파가 한반도를 덮쳤습니다. 내일은 추위가 잠시 주춤하겠지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충남 지방에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어제 강풍으로 항공편이 모두 취소됐던 제주공항에서는 오늘 아침부터 항공기 이착륙이 재개됐습니다. 항공사들이 임시편까지 투입해 승객들을 실어 나르고 있지만 결항으로 고립됐던 4만 명을 오늘 안에 모두 실어 나르기는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YTN이 설 연휴 기간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평가가 54.2%로 긍정평가 38.9%보다 높았습니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재판에 넘겨지면 대표직을 내려놔야 한다는 응답이 64%로 절반이 넘었습니다. 당대표 출마를 고심하던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결국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YTN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김기현, 안철수 두 후보가 결선 투표에 오를 경우 안철수 의원이 오차 범위를 넘어 앞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주한미군이 필요하다고 말한 사실이 폼페이오 전 미 국무장관 회고록에서 공개됐습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이런 맥락에서 남한의 미국 미사일과 지상군 전력을 강화해도 북한은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레오파드2 탱크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미국도 M1 에이브럼스 탱크를 지원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첫 소식 역시 날씨입니다. 북극의 한기가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한반도까지 곧바로 내려오는 북극 한파가 절정입니다. 오늘 전국이 올겨울 들어서 가장 추웠습니다. 네, 내일은 한파가 주춤하는 대신에 서울 등 수도권과 충남 지방에 많은 눈이 예고됐습니다. 서울에는 대설 예비특보까지 내려졌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한파 그리고 눈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김진두 기자. 네, 김진두입니다. 네, 오늘 아침 나올 때 많이 춥긴 했는데 오늘이 올겨울 들어서 가장 추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기온이 낮았던 곳 강원도 철원군 임남면이었습니다. 기온이 무려 영하 28.1도였습니다. 이 밖에도 파주가 영하 20.9도, 서울도 영하 17.3도로 올겨울 최저 기온을 하루 만에 경신했습니다. 특히 체감온도는 영하 25도 아래 머문 곳이 많았습니다. 냉동고 온도가 영하 25도 정도인데 말 그대로 냉동고 한파였습니다. 네. 자, 왜 이렇게 추웠던 것인지 그 원인을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네, 지난달 한 차례 남아있었죠. 북극의 한기가 또 밀려온 것이 원인입니다. 북극 한기가 중국 북동부와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 북부 쪽으로 영향을 줬기 때문인데요. 중국 헤이룽장성 모허시 기온이 중국 기상관측사상 가장 낮은 영하 53도까지 떨어졌고 일본 홋카이도에는 영하 10도의 한파와 함께 최고 100cm 그러니까 1m 안팎의 폭설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밤부터는 중서부 지방에 많은 눈이 내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파가 계속되는 와중에도 강도의 변화는 조금씩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은 한파가 조금 누그러드는 시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서해에 형성된 눈구름이 바람에 밀려서 내륙으로 밀려오게 되는데요. 오늘 밤 서해안을 시작으로 내일은 영동을 제외한 중서부와 남부 내륙에도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경기와 충남 서해안 그리고 서울에는 이미 대설 예비특보까지 내려져 있습니다. 중서부와 경북에는 내일까지 2에서 7cm, 서해안에는 10cm가 넘는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서울은 내일 새벽부터 눈이 강해질 것으로 보여서 내일 출근길에는 빙판길로 인한 교통 대련이 우려됩니다. 지금까지 YTN 김민우입니다. 폭설과 강풍 등으로 전면 운항을 멈춘 제주국제공항이 오늘 운항을 가동함에 따라 발이 묶였던 승객 중 상당수가 오늘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오늘 오전 7시 청주발 제주항공 여객기가 도착하는 등 임시편을 포함해 모두 514편이 오늘 제주공항에 도착하거나 이륙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어제 완전 결항으로 탑승하지 못했던 승객 4만여 명 가운데 임시편 40대와 정규 운항편의 빈자리를 이용해 3만여 명이 오늘 집으로 돌아갑니다. 공항공사 측은 다만 임시편과 정규편을 함께 운영함에 따라 이착륙이 지연되고 있으니 이용객들은 안내 문자와 운항 현황을 미리 확인한 뒤에 공항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승객 수송을 위해 김포공항 이착륙 허가 시간을 내일 오전 1시까지 2시간 연장합니다. 네, 많이 춥지만 사실 저희처럼 실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춥다고 얘기하기가 민망합니다. 그렇지만 밖에서 일하실 수밖에 없는 분들, 참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숙인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노숙인 쉼터들은 최근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난방비에 놀라서 허리띠를 졸라맨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 네, 서울 물레동에 있는 노숙인 쉼터입니다. 네, 새벽보다는 날이 많이 풀렸는데 그래도 춥죠? 네, 그래도 이제 영하 10도 위로는 온도가 올라왔지만 그래도 많이 추운 날씨입니다. 최저 기온은 영하 17도를 찍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이렇게 추운 날씨에 이곳 쉼터는 24시간 따뜻한 곳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이런 빵들처럼 식사나 간식 같은 것들을 제공해 주기도 하는데요. 이곳 쉼터는 추위를 피해서 오는 곳인 만큼 항상 따뜻한 온도를 난풍기와 또 그리고 등유 보일러를 이용해서 항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생활관 면적만 160제곱미터가 넘을 정도로 넓어서 하루 평균 100명에서 150명이 이곳에서 추위를 피하고 있습니다. 10명에서 60명 정도는 잠까지 청하고 가는데요. 노숙인뿐만 아니라 인근 쪽방촌 주민들도 쉼터를 찾고 있고요. 방한용품을 나눠주기도 하고 점심과 저녁에는 식사도 제공하고 있는데 매 끼니 100명 넘는 사람이 찾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에게 온기를 전하는 곳이지만 최근 쉼터 측의 시름이 깊어졌습니다. 물가 고공행진에 운영비도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파르게 오른 난방비 부담이 큰데요. 지역 난방이 불가능해서 등유 보일러를 떼고 있는데 1년에 2만 4천 리터 정도 연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터당 1,000원 정도이던 등유값이 1년 사이에 1,600원대로 훌쩍 뛰었습니다. 쉼터 관계자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연료비가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한 40~50% 정도 연료비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래도 사회 여러 군데서 다양한 후원들을 좀 진행을 해주셔서 저희가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값이 오른 건 식사비도 마찬가지인데요. 지난 2년 동안 식사비가 한 끼 2,5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그런데 물가가 인상된 탓에 질이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때문에 쉼터에서는 수건과 휴지 등 소모품은 보조금 대신 후원으로 대체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파뿐만 아니라 고물가라는 큰 파도까지 겹치면서 유난히 추운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물레동에 있는 노숙인 쉼터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네, 이렇게 추운데 노숙인 쉼터뿐이겠습니까? 일반 가정에서도 난방비가 많이 올라서 어려움을 토로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네, 무섭게 치솟은 LNG 값의 여파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올해 도시가스 가격이 더 오를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서민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실 서민들뿐이겠습니까? 난방비 네. 걱정 안 할 수 있는 몇몇 분들 빼고는 다들 지금 어렵다고들 하시는데 가스요금, 전기요금 얼마나 오른 것인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일단 보통 우리가 난방비라고 하면요,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도시가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열요금이라고 해서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겠는데. 열요금이요? 네네. 네. 그러니까 보통 개별 난방이나 중앙 난방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를 씁니다. 이제 LNG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이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1년 전에, 그러니까 작년에 무려 한 38%는 올랐거든요. 그다음에 열요금도 있어요. 열요금은 이제 지역 난방이라 보통 얘기하는데 지역 난방도 한 37.8% 그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한 38% 정도는 이제는 1년간 올랐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체감상 많이 오를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는 많은 분들이 이번 연도 들어와서 지금 이제 설 끝나고 나서
체감적으로 느끼는 게 사실 뭐 지금 뭐 기상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네네. 참 아이러니합니다. 11월 달에는요 너무 올랐어요. 겨울나스 치고 그러다 보니까 가스를 안 씁니다. 안 쓰다 보니까 많이 오름에도 불구하고 쓰질 않으니까 체감을 못 느꼈는데 근데 12, 2월 달에 추웠거든요. 예, 갑자기 날씨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가스를 쓰게 되죠. 난방을 돌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른 요금에 또 들어오다 보니까 더 많이 체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갑자기 올랐다라는 게 지금 서민들의 이제 입장인 거고 피부적으로 이제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정도로 봤을 때 연료비가 이제 많이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차트에 보듯이 이게 그 지난해 1에서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1년 전과 대비해서 전기간 10%, 그다음에 도시가스, 등유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올라왔거든요. 이게 1년 전 대비해서 하는 거지 작년 한 해 동안 올랐던 거면 더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1에서 3분기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 정도로 연료비가 이제 급등을 했다. 그래서 네. 특히 이제는 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고통스러운 이제는 한 해가 될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휴가 많이 추웠잖아요. 그래서 네. 다음 달 고지서 벌써부터 걱정들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지금 다음 달 고지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오른 가격대에서 이번 연도, 그러니까 1월 달도 많이 추웠습니다. 지금도 엄청 춥잖아요. 그럼 난방을 많이 돌리시다 보니까 체감적으로 더 많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다. 뭐 정부가 계속 올릴 거라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러니까 서민들 입장에서는 더 체감상 더 몇 배의 아마 열 요금이라든지 도시가스 인상에 대한 체감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금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좀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또 계속 올릴 수밖에 없는 그 이유, 배경은 무엇입니까? 일단 뭐 이미 아시겠지만 전쟁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단가가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실제 조사를 해봤더니 지난해입니다. 국제 LNG 가격이 톤당 한 1,255달러였는데 작년에요. 근데 이게 21년도 12월 달보다 무려 40%나 오른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 정도로 열 요금, 그러니까 단가가 많이 올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는 주요 3대 그 원유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3대 에너전에 얘기하는 뭐 원유, 가스, 석탄 이런 것도 봤을 때 수입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거든요. 네. 그 정도로 사실 지금 국제 에너지 단가가 많이 오른 상태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의 에너지 쓰는 뭐 도시가스부터 시작해갖고 열 요금이 다 오를 수밖에 없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사실 지금 국제 유가를 보면은 그 전보다 좀 많이 떨어진 상태이긴 하지만은 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전쟁이 이전보다는 사실 지금 에너지 부담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거든요. 특히 유럽 쪽에서 이제 에너지원을 확보하고자 단가를 많이 올렸습니다. 당연히 이제는 동아시아 쪽으로 오는 에너지 단가가 자연적으로 또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올랐다. 그게 주요한 원인이다라고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정부에서는 1분기에는 동결을 한다고 했지만 네. 앞으로 더 올린다는 계획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1분기에서는 정부 안대로 본다 그러면 이제 동결을 하고 2분기부터는 이제는 뭐 가스비나 특히 이제 전기요금이라든지 줄줄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네. 사실 지금 도시가스라든지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적자폭이 굉장히 큽니다. 뭐 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영업 손실이 한 9조 정도 된다라고 이제 조사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사실 그 적자폭을 많이 하기 위해서라도 실제적으로 이제는 단위를 올릴 수밖에 없는 금액을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서민 중심으로는 또 피해가 또 예상됩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에너지 단가가 오르죠. 그렇다고 지금 당장 동결하기에는 2분기부터 인상할 수밖에 없지만은 동결한다 그러면 지금 가스공사라든지 한국전력은 지금 영업 적자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뭐 이제 안 올릴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차트에 보듯이 지금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 보겠습니다. 2023년도 전기가스 요금 인상안을 본다 그러면 이게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가 이제는 51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게 22년보다 2.7배가 오르게 되는 것이고 가스요금 이걸 단위가 메가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메가줄당 본다 그러면 1.5배에서 한 1.9배 정도 오르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이제는 가스요금이 10.4원 같은 경우에는요. 10원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이제 도시가스공사가 우리가 적자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10원 정도 올려야 돼라는 보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맥시멈을 잡아놓은 건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10원까지는 올리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5에서 한 1.9배 정도는 아마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지금 2023년도가 가장 정말 어려운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원가가 워낙 오르락고 그동안 또 억눌렀던 것을 또 올리고 그러니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하시지만 이제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이렇게 너무 오른다, 이게 감당하기 어렵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네네.
하반기엔 또 교통요금이 오를 예정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교통요금 이미 지난해부터 이 논의가 됐던 상태입니다. 특히 서울시 이제 택시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이미 뭐 공지를 했죠. 3,800원에서 이제 중형 택시 기준으로 4,800원으로 이제 기본 요금이 이제 오르게 됩니다. 이미 이거는 작년에 이게 결정된 내용이고 가장 핵심은 그거였어요. 대중교통 요금 중에서도 버스와 지하철 요금인데 사실 지하철 같은 경우 버스 요금 같은 경우는 항상 올릴 때 같이 오릅니다. 이게 따로 오르지는 않거든요. 그럼 이번에 이제 같이 오르게 되는데 작년의 이슈가 과연 얼마 올리겠느냐. 왜 그러냐면 이미 오세훈 시장이 이제 운을 띄워놨거든요. 이대로 가다가 서울교통공사 같은 경우는 뭐 살아남을 수가 없다. 무임승차가 굉장히 적자폭이 커졌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냐. 결국에는 단가를 올릴 수밖에 없고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는 그 요금 폭이 이제 300원이 될 것이다라는 예상도 있었는데 지금 이제는 100원 더 올라서 300원에서 400원 사이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교통요금 다 오르게 됩니다. 그럼 대중교통, 지하철, 버스 요금 동시에 오르게 되고 그 정도로 오르게 된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또 서민 중심의 에너지 요금 오르죠. 공공버스 요금 다 오르죠. 뭐 압박이 굉장히 심해질 수밖에 없다. 이게 또 물가 또 자극하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적자를 많이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아마 대중요금도 오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서민들 힘들다 얘기하고 있지만 자영업자들이요, 뭐 목욕탕 하시는 분들, 미용실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가스나 전기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소상공인들 만나보면은 이제 특히 이제는 미용실 같은 경우 아니면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전기요금의 압박, 특히 노래방 쪽도 마찬가지거든요. 왜냐하면 전기를 안 쓸 수가 없고 특히 이제 음식점 하시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좀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365일 냉장고를 돌립니다. 예, 냉장고를 계속적으로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심각하게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죠. 이미 전기요금도 이번 연도 들어와서 인상안이 책정이 됐기 때문에 전기요금도 같이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의 입장에서는 뭐 공공요금 오르죠. 그다음에 전기요금까지 오르게 되고 가스요금까지 오르게 되면 말 그대로 소상공인 입장에서 장사하기가 더 경영 환경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예의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얘기냐면은 지금 이제 일각에서 예의가 나오는 게 에너지 바우처 제도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 저소득 가구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에너지 단가를 좀 낮춰주거나 요금을 어느 정도 보조해주는 역할인데 근데 많은 분들이 그 에너지 바우처를 잘 모르십니다. 또 서민들이. 그래서 혹시나 내가 에너지 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부에서 마련하고 있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갖고요. 어떻게든 간에 이 에너지 요금을 낮춰주시는 것이 굉장히 현명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에너지 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전력 가보시면 사이트가 링크가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포털 가보셔서 에너지 바우처 아니면은 저소득 에너지 바우처라고 치면은 그 사이트가 하나 아예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시면 신청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내가 그 방법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대상은 아쉽게도 모든 국민이 되지는 않고요. 저소득 가구만 해당되기 때문에 내가 해당이 되는지를 아니면 내가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아니면 수급을 받으시는 분들은 무조건 되기 때문에 한번 꼭 알아보시기를 좀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평론가님 뒤에 있는 저 계량기가 지금도 째깍째깍 올라간 소리가 마치 들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래도 유럽에 비해서는 에너지 가격 인상률이 낮은 편이다라고 이창용 한은 총재가 말했다면서요? 네, 사실입니까? 네, 맞습니다. 뭐 그거는 뭐 틀린 말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전쟁으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이제는 대국민 어떤 공고를 한 상태였습니다. 이번에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오를 것이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에너지 한파가 올 것이기 때문에 준비를 잘 해놓자, 아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놓은 상태였거든요. 그 정도로 에너지 단가가 이제 많이 오른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이제는 단위 요금을 본다 그러면 유럽보다는 좀 낮은 상태입니다. 그동안 사실 아까도 앵커님 말씀하셨지만은 올려야 될 때 사실 안 올린 부분이 있었거든요. 지난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이제는 에너지를 올려야 된다, 요금을 올려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아무래도 국민적인 저항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사실 오르지 못한 부분, 특히 코로나 때문에 오르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가 이번 정부 들어와서 사실 이제는 갑작스럽게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에너지 가격이 그 정도로 맞춰왔기 때문에 낮은 거고 아마 일상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국제 에너지 가격과 맞춰서 열 요금에 대해서 인상안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지금 또 시장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사실 이제는 그 횡재세라는 얘기가 계속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횡재세가 뭐냐면 초과이윤세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막대한 이윤을 얻은 곳이 있어요. 이번에 사태로 인해서 정유업계, 뭐 에너지와 관련된 기업들인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횡재세를 걷어서 저소득층이라든지 아니면 소상공인들의 에너지를 좀 지원해주는 초과이윤을 걷어서
초과 이윤세를 걷어서 이걸 도와주자라는 얘기가 지금 일각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당분간은 횡재세 얘기가 주요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네, 커뮤니티 보니까 뭐 샤워도 헬스장 가서 하고 네. 뽁뽁이 붙여서 뭐 단열 열심히 하고 있다는데 이거 네. 말고도 난방비 아낄 수 있는 방법들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일단은 먼저 생각하실 때 실내 온도를 좀 낮춰주는 거겠죠. 그래서 에너지가 그러니까 난방이 덜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보일러가 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건데 보통 이제 외출 시에는 평소 온도보다 한 2, 3도 정도 이제 낮춰 켜주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 보일러 내부 청소는 필수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 이제 보일러 청소를 잘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에너지 효율이 좀 덜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제는 주기적으로 보일러 청소하는 것도 에너지를 아끼는 데 중요한 어떤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사실 히터나 온풍기 같은 경우에는 창가 쪽으로 이제는 가까이 두시는 것이 조금 더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좀 한 푼이라도 더 에너지를 아끼는 것이 뭐 지금의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돌파할 수 있는 지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리나라가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이 굉장히 높은 편이다라고 맞습니다. 들었습니다. 이 기회에 또 에너지 절약하는 것도 또 우리가 이제 다른 차원에서도 필요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정리해 주십시오. 네, 관련해서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당대표에 나설지 고민해 오던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 출마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네,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직에서 해임된 지 12일 만에 직접 입장을 밝힌 건데요. 국민의힘 당권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경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나경원 전 의원 결국 불출마를 선언했네요. 네, 나경원 전 의원은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나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저의 출마가 분열의 프레임으로 지금 작동하고 있고 극도로 혼란스럽고 이 국민들께 정말 안 좋은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솔로몬 재판의 진짜 엄마의 심정으로 제가 그만두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나 전 의원은 오늘 결정이 지지율이나 외부 압박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지만 최근 지지율 하락 추이와 대통령실 그리고 당내 부정적 기류 등이 영향을 미쳤을 거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나 전 의원은 앞으로 전당대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생각은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 그동안 나 전 의원을 향하던 지지세가 유력 당권 주자인 김기현, 안철수 의원 가운데 어디로 향할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그렇군요. 당내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기자회견에서 나 전 의원은 자신에 대한 당내 비판을 의식한 듯 최근 정치 상황이 낯설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정당은 포용과 존중을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는 뼈 있는 말도 남겼는데 누구를 향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출마 선언문에 대한 해석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이 앞으로 국민의힘이 더 튼튼하고 건강한 당이 되는 그 밑거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소망입니다. 네, 나 전 의원의 불출마를 두고 김기현, 안철수 의원은 나 전 의원을 추켜 세우며 지지세 흡수를 노리는 모습입니다. 김기현 의원은 나 전 의원의 자기 희생, 고뇌에 찬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나 전 의원과 화합해 총선 압승의 발판을 만들겠다고 밝혔고 안철수 의원은 나 전 의원 언급대로 낯선 당의 모습에 당황스럽다고 거들면서 총선 승리와 당의 화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상현 의원도 나 전 의원에 대한 초선 의원들의 집단 린치 사태까지 발생했다며 뺄셈 정치의 모습이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앞서 나경원 전 의원을 비판하는 초선 의원 집단 성명에 이름을 올렸던 황보승희 의원은 대승적 결단을 해준 나 전 의원에게 감사하다는 글을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한 사람이
네, 이번엔 민주당 소식 보죠. 이번 주 토요일 검찰 출석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대표, 민생 문제를 부각했다고요? 네,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오는 28일 그러니까 토요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설 연휴 기간 별다른 공식 일정 없이 검찰 출석에 대비해온 이 대표는 오늘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난방비 급등 문제를 거론하며 정부 책임론을 부각한 건데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민주당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며 애둘러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 이어서 들어보시죠. 국민들께서 난방비 폭탄을 맞고 계십니다. 정부에서 전기요금 또 가스요금을 대폭 올리는 바람에 특히 취약계층들의 고통이 매우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집안에서 자기 몸에 불이 나면 빨리 집 밖으로 뛰어나가야 되는데 집에 불이 안 붙도록 해야 되는데 집안에 있으면서 너희들 내 불 꺼줘. 내 불 안 꺼지면 집도 타고 너희들 다 죽어. 이런 거와 뭐가 다르냐. 그런 이야기를 제가 아주. 이 대표는 오늘 당내 초선 강경파 모임인 철험회 의원들과 점심을 같이 하기도 했습니다. 철험회 소속 의원들 대부분이 이른바 친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터라 검찰 수사 대응 전략 등을 논의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이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도입된 결선 투표를 가정해서 가상 양자 대결을 조사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자들에게 물었는데 안철수 의원이 김기현 의원과 상대했을 때 오차범위 밖에서 이기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이 결선에서 대결하면 국민의힘 지지층의 49.8%는 안철수 의원을, 39.4%는 김기현 의원을 지지한다고 대답해서 오차 범위를 넘어 안 의원이 김 의원을 앞섰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게 여당의 총선 승리에 가장 도움이 될 인물이 누구라고 생각하는지도 물었습니다. 오차 범위 안에서 안철수, 김기현 의원이 경합을 벌였고 나경원 전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재판에 넘겨지면 기소되면 당 대표직을 내려놓아야 하는가도 물었습니다. 전체 응답자 중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답이 64%에 달했는데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33%에 그치면서 대표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로서 직무 수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35.5%로 당 지지율을 웃돌았지만 잘못한다는 유권자가 절반을 넘었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대장동 위례 사건,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이 대표 관련 검찰 수사의 성격도 질문했습니다. 개인에 대한 비리 수사라는 응답이 53%로 야당 탄압용 정치 수사라는 응답 33.8%보다 많았습니다. 40대에서만 야당 탄압이라는 답변이 많았고 나머지 연령대에선 개인 비리 수사라는 답변이 우세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으로 대상을 좁히니 10명 가운데 7명이 야당 탄압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들 사건으로 이 대표가 재판에 넘겨질 경우 거취에 대해서는 대표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63.8%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반면에 민주당 지지층에선 검찰이 기소하더라도 대표직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60.7%로 우세했습니다. 지지층 가운데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은 33.4%였습니다. 민주당 당원 80조는 당직자가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직무를 정지하도록 하고 있지만 정치 탄압 등 수사가 부당한지를 당대표가 의장인 당무위원회가 판단해 예외를 둘 수 있는 만큼 향후 이 대표 거취를 놓고 당내 경론도 예상됩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잘한다 38.9, 잘못한다 54.2%로 나타났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6.6%, 민주당이 31.3%로 국민의힘이 오차 범위 밖에서 민주당을 앞섰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대답이 38.9%, 잘못하고 있다가 54.2%로 집계됐습니다. 매우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13.8%,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3.2%를 차지했습니다. 연령별로도 대부분 부정평가가 높았는데 60대 이상에서만 잘한다는 대답이 2배 이상 나왔습니다. 지역별로는 보수세가 강한 대구, 경북과 부산, 울산, 경남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윤 대통령이 잘못한다는 대답이 많았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6.6%, 더불어민주당 31.3%, 정의당 4.5%였고 지지정당이 없다는 응답도 24.4%를 차지했습니다. 내년 총선 최대 승부처로 거론되는 수도권을 보면 서울에선 국민의힘 39.7%, 더불어민주당 32.6%, 경기 인천에서는 국민의힘 34.2%, 민주당 33.4%로 나타났습니다. 중도층에선 국민의힘 26.5%, 민주당 33.5%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YTN이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22일부터 이틀간 전국 유권자 2,002명을 상대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19%포인트고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새벽에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제주 서귀포 남동쪽 공해상에서 홍콩 선적의 원목 운반 화물선이 침몰했습니다. 타고 있던 선원 22명 가운데 12명이 구조는 됐지만 대부분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선원 22명 중에 중국인이 14명, 미얀마인이 8명이고 한국인은 없었습니다. 구조된 선원들은 일본 나가사키로 이송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일 간의 중립해역입니다. 오늘 새벽 1시 45분쯤에 제주 서귀포항 남동쪽으로 148km 해상에서 사람이 버튼을 눌러서 작동하는 조난 신호가 나왔고 오전 3시 7분쯤에는 배가 완전히 침몰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한일 해경이 공동으로 수색 작업을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해킹 그룹이 예고했던 대로 우리말 학회와 한국고고학회 등 12개 국내 학술기관들의 홈페이지를 해킹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해킹 피해를 입었고 이 밖에도 우리말 학회, 한국고고학회, 한국학부모학회를 비롯해서 12개 기관이 해킹됐습니다. 앞서 과기부는 최근 중국의 해킹 조직이 우리나라 기관들을 해킹 공격하겠다고 예고하자 비상대응 체계를 점검하면서 대비했지만 피해를 막지 못했습니다. 과거에 교제하던 여성이 스토킹 혐의로 자신을 신고하자 흉기로 찔러서 살해하려고 한 5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가 50대 남성 A씨를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어제 저녁 피해 여성인 B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으로 찾아가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중상을 입고 치료 중입니다. B씨는 과거에 교제하던 A씨를 사건 발생 1시간 전쯤에 스토킹 혐의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초 시장 공간을 쓰지 않겠다고 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난 대응에 필요하다면서 3월에 공간에 입주하기로 했습니다. 2007년부터 공관으로 짓던 건물이 기업 지원 시설이 됐다가 다시 공관으로 용도가 바뀌는 과정에서 신축 비용 75억 원에 더해서 리모델링 비용이 10억 원 추가 소요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동호 기자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한남동 파트너스 하우스입니다. 대통령 관저에서 200여 미터 거리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3월부터 공관으로 씁니다. 2007년 서울시장 공관으로 짓기 시작했지만 2009년 완공 때는 오 시장이 금융위기를 이유로 중소기업 지원시설로 용도를 양보하겠다고 밝혔고 2017년부터는 콘텐츠 기업 사무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특급 호텔 수준의 객실과 회의장 등 신축 당시 건축비만 68억 원이 들었습니다. 2017년 리모델링 비용 7억 5천만 원까지 더하면 75억 원 넘게 투입된 건물입니다. 지난해까지 19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가 7월 무렵에 계약 기간이 남은 기업들까지 모두 나갔습니다. 지하 59m 지점에서
GTX-A 노선 발파 공사로 건물 곳곳에 균열이 생기면서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정밀 안전진단까지 받은 결과 간단한 보수 정비만 하면 되는 B등급을 받았지만 서울시는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 공간으로 용도를 바꾸겠다며 입주기업을 다시 받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전도 위험을 이유로 무리한 전환 사용을 추진했고 입주기업 퇴거 계약서도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시 역시 일부 문제 소지가 있다는 외부 법률 자문을 받았지만 단서 조항이 있어서 괜찮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목적이 도가하고 서울시 목적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비워줄 수 있다라는 단서 조항을 달았기 때문에 부당한 계약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글로벌 비즈니스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진행했던 리모델링엔 계약상 9억 7천만 원이 듭니다. 서울시는 당시엔 공간 사용을 계획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기존 사무 공간을 침실과 주방, 거실 등 객실로 바꾸는 공사였던 데라 결과적으로 객실 3층 전체는 오 시장이 쓰게 됐습니다. 올해 갑자기 공간 계획을 발표한 서울시는 별도의 공간 설계와 공사 비용이 추가될 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017년 콘텐츠 기업 사무 공간을 만들 때 쓴 리모델링 공사비 7억 5천만 원도 불과 5년 만에 매몰 비용이 되고 말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계획을 갑작스럽게 변경함에 따라서 2017년도에 이미 집행한 리모델링 비용 7억 5천만 원이 매몰되는 문제가 있고 전문 인력이 충원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설 전환이 긴급하고 중요한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낭비 없는 시장 운영을 위해 솔선수범하겠다. 오세훈 시장은 취임 직후 공간을 사용하지 않겠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태원 참사 같은 긴급 재난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라지만 시장 공간에 투입되는 비용을 보면 1년여 전 다짐이 무색해 보입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오늘 영치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19,53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17,000여 명, 2주 전보다는 34,000여 명씩 줄었습니다. 환자 규모 감소세에 연휴 검사 건수 감소까지 더해져서 수요일 발표를 기준으로 지난해 7월 6일 이후 29주 만에 가장 적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482명으로 8일 연속 400명대를 나타냈습니다. 사망자는 25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3,270명입니다. 지난해 육아휴직자가 13만 명을 넘어선 걸로 파악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가 13만 1,087명으로 전년 대비 18.6%, 2만 532명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30.5%, 8,844명 증가한 37,885명을 기록했습니다. 육아휴직자 가운데 남성 육아휴직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2020년 24.5%, 재작년 26.3%, 지난해는 28.9%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육아휴직 평균 사용기간은 9개월로 전년 대비 0.5개월 감소했습니다. 재산세를 매기는 기준이죠. 표준 단독주택 그리고 표준 지위 공시가격이 6% 내렸습니다. 공시가가 떨어진 것은 2009년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3월에는 표준 아파트 공시가격이 발표되는데 더 많이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우 기자 취재했습니다. 부동산 침체기에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올해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을 지난해보다 약 6% 내렸습니다.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내려간 것은 지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처음입니다. 단독주택과 토지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이 지나치게 높아지면서 보유세 부담이 가중돼 조세 저항까지 우려되자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한 영향이 큽니다. 최근 집값 하향세 및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하여 23년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23년 현실화율을 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게 됐습니다.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개별 지가와 개별 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으로 정확한 개별 공시가격은 시군구에서 산정합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3월 발표되는 아파트 공시가격은 표준주택이나 표준지보다 더 크게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 실거래가가 급락한 데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로 하면서 가격 하락에 현실화율 인하 효과까지 겹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최근 2년간 공시가격이 급격하게 오른 9억 원 이상 아파트의 현실화율을 더 크게 하향 조정하기로 해 특히 고가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크게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9억 원 이상 주택은 지난 정부가 현실화가 부족한 고가 주택으로 분류해 최근 2년간 공시가격을 급격하게 올렸습니다. 정부는 올해 이후 적용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올해 부동산 시장 상황과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 올 하반기에 확정할 예정입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시중은행들이 최근 일어난 빌라왕 사건을 비롯한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들에게 길게는 4년까지 대출을 연장해 줍니다. 주요 시중은행들은 전세 대출 가운데 허그 상품, 주택도시보증 상품에 대해서는 집주인이 사망했을 때 전세자금 대출 특약 보증을 4년 내에서 신청인이 원하는 기간만큼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또 피해자에게 1억 6천만 원까지 1%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전세 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도 우리은행에서 국민, 신한, 농협, 기업은행 등으로 늘어납니다. 정부가 새해 들어 노조에 대한 압박 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죠.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와 건설 현장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여기에 민주노총에 대한 국가보안법 수사까지 이어지면서 노정 간 대립은 더 깊어질 걸로 보입니다. 최명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동개혁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내선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2월 화물연대 파업 이후 노조 압박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맨 먼저 꺼낸 카드는 노조의 투명성 강화 조치입니다. 노조 부패도 공직부패, 기업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될 3대 부패의 하나로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 현장의 불법 행위에 대한 압박 수위도 높이고 있습니다. 노조를 조폭에 비유하며 양대노총 건설노조 사무실 8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장비 사용 강요, 또 금품 강요, 공사 방해가 이루어졌던 이러한 현장들의 문제들을 저희들이 모두 다 신고를 받고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벌할 것은 법에 의해서 처벌할 것은 처벌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파업 당시 현장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화물연대를 검찰에 고발했고 국토부는 화물연대 파업에 불씨가 된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까지 압수수색하자 노동계는 총파업 투쟁을 예고하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정권을 향해 쓴소리를 멈추지 않는 민주노총의 입을 막기 위한 색깔 공세입니다. 5월 1일 노동절을 즈음해 힘찬 투쟁 총궐기를 진행할 것입니다. 7월 총파업 투쟁으로 윤석열 정권과 맞서 싸울 것입니다. 노동계는 정부가 노조 때리기로 정권 지지율 상승과 보수층 결집을 노리는 게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노동개혁을 위해선 노동계 협조가 절대적인 상황이지만 노정 갈등이 강대강으로 치달으면서 접점을 찾기는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올해는 지정학적으로 국제정세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튀르키예, 옛 터키를 비롯한 각국의 선거들이 치러지는 해입니다. 세계 정치 판도를 결정지을 굵직한 선거들의 일정과 핵심 이슈를 김태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새해에도 각국의 선거 일정이 이어집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이 20년째 집권 중인 튀르키예는 오는 6월 대선과 총선을 함께 치릅니다. 5년 전 대통령 중심제로 바뀌며 21세기 술탄으로 등극한 에르도안의 5년 임기 연장 여부가 관심사입니다. 극심한 경제난과 물가고 속에 에르도안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중재자로 나서고 이슬람권의 맹주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Eğer sizler takdir ederseniz, eğer sizler seçerseniz İstanbul'dan başlayan kutlu yolculuğu artık başka bir safhaya taşıyacağız. 여성 지도자가 이끄는 핀란드와 에스토니아, 싱가포르 선거도 눈길을 끕니다. 세계 최연소 총리에 올랐던
산나 마린 핀란드 총리는 파티 영상과 부적절한 사진 논란이 잇따르며 곤경에 놓여 있습니다. 아직 30대인 마린 총리는 핀란드의 나토 가입을 돌파구로 삼고 있습니다. We want to build a society that is socially, economically and environmentally sustainable. We want to strengthen equality, education and skills. 카야 칼라스 에스토니아 총리는 연임이 유력합니다. 그녀가 대표를 맡은 개혁당이 집권당 자리를 지키며 연립정부를 구성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상징적인 자리지만 싱가포르는 첫 여성 대통령 할리마 야콥의 9월 임기 종료에 맞춰 대선을 치를 예정입니다. 한편 3연임 도전이 예상됐던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최근 사의를 전격 표명하며 10월 총선에도 출마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룰라 브라질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일어난 중남미 좌파 물결이 아르헨티나에서도 이어질까? 심각한 물가 상승으로 포퓰리즘 정치가 좌초한 가운데 좌파 페르난데스 대통령의 재선 도전 여부는 미확정입니다. 2월 말 나이지리아 대선을 시작으로 3월부터 매달 에스토니아, 핀란드, 태국 총선을 거쳐 세계 정치 판도를 좌우할 선거들이 꼬리를 이을 예정입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미국 서부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번에는 워싱턴주, 미국 서부의 북단위주 한 편의점에서 총격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워싱턴주 야키마 편의점에서 21살 남성이 총기를 난사한 뒤에 달아났고 현장에서 3명이 숨졌습니다. 지난 21일에는 역시 서부 캘리포니아주 LA 카운티에서 아시아계의 72세 남성이 무차별 총격을 벌여서 11명이 목숨을 잃었고 23일에는 샌프란시스코 외곽에서 60대 아시아계 남성이 총기를 난사해서 7명이 숨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주재 우리나라 총영사관은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의 사망자 명단을 확인한 결과 한인 피해자는 없는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총영사관 관계자는 미국 당국으로부터 사망자 현황 자료를 전달받았다면서 사건 당일 무차별 총격으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 대부분은 중국계 현지 주민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LA 카운티 보안관실과 한인 단체들을 통해 추가 피해 여부를 파악한 결과 현재까지 부상자를 비롯해 다른 피해자도 없는 걸로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구 종말까지 그동안 100초 전이었는데 이제 90초 전이 됐습니다. 미국 핵과학자회가 지구 멸망까지의 시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둠스데이 시계의 초침이 파멸의 상징인 자정 쪽으로 10초 더 이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90초 남은 것입니다. 미국 핵과학자회는 2020년 이후 100초 전으로 이 시계를 유지해왔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전술 핵무기 사용 우려가 고조되면서 3년 만에 경고 수위를 높인 것입니다. 러시아 벌목 현장과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북한 노동자 9명이 지난해 탈출해 국내에 입국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남성이고 연령은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걸로 알려졌는데 이 가운데 2명은 전직 군인 신분이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들이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사무소인 하나원에 함께 들어온 건 맞지만 일하던 현장이 모두 다르다며 집단 탈북으로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이 탈출을 결심한 계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전쟁 지역에 파견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종일 칼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몸이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정말 춥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날씨인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8.1도로 아침보다 9도나 올랐지만 여전히 춥고요.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영하 12도 선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강추위 속 밤부터는 서해안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눈은 밤사이 내륙으로 확대되겠고 서울에는 대설 예비특보도 내려졌습니다. 현재 서해안과 제주도의 눈은 대부분 그쳐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늦은 밤부터는 다시 눈이 내릴 텐데요. 이번에는 눈구름이 내륙으로 들어오고 서울에도 눈이 오겠습니다. 예상되는 눈의 양은 중서부와 경북에 2에서 7cm, 경기와 충남 서해안에는 10cm 이상이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눈이 내리며 기온이 오늘보다는 크게 높아지지만 여전히 영하권 추위는 계속됩니다. 서울 영하 7도, 대전 영하 9도, 광주 영하 6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기온도 오늘보다 오르지만 예년보다는 낮겠습니다. 서울 0도, 대전 2도, 대구 4도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내일 밤부터는 다시 찬바람이 불며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찾아오겠고요.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또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예보됐습니다. 특히 내일 아침 출근길 눈이 집중되면서 도로 곳곳이 빙판을 이룰 것으로 보이니까요.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요.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상암동에서 YTN 원희다입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장고 끝에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번 주 검찰 조사를 앞둔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당내 초선 강경파 모임인 철원회 의원들과 오찬을 했는데요. 잠시 뒤 더정치 시간에 짚어봅니다.